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중간고사도 끝났고, 그리고, 네, 벌써 우리 강의가 절반이 지났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뭘 해볼까? 녹화 강의로 어떤 내용을 준비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재에 다양한 창의적 사고 기법들이 나와 있었고, 또 중간고사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스캠퍼, 예를 들면 뭐, 육색, 사고, 뭐, 식스 햅 thinking method라고 하죠. 네. 6개의 생각 모자 기법 혹은 강제 결합법 등등 다양한 사고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테지만 제일 쉬우면서 현장에서 특별히 연구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탁탁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가장 베이직한 게 기본적인 게 바로 이 스토리텔링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녹화 강의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다루지 못했던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현장에서 써먹기 쉽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 다만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과목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녹화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이거를 강의 계획서 소개하고 바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 학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가족 이름 외우기 해가지고 얘기했었죠.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현재하고 우람이 애기 이름들 막 나오면서 외워보는. 그게 그 앞부분이 조금 겹치긴 하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토리텔링 기법 현장에서 왜 할까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쉽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 집중하기가 상당히 쉬운 기법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텔링 기법이에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가장 유명한 아주 빅 히트를 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혹시 여러분 매주 목요일 밤에 뭐 하시나요? 저는 항상 매주 목요일 밤에 SBS에서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챙겨보는 애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 보면 장성규, 장도연 등 이런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역사 속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을 한 인물, 개인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막 풀어요. 그런데 너무 감동적인 나머지 항상 방송 중간 이후부터는 막 그 스토리텔러, 화자도 눈물을 흘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막 눈물이 흐르는, 주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상당히 이입이 잘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 어떤 역사 강의 뭐 이런 것들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 시청자로 하여금 이렇게 확 임팩트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 매력이 바로 스토리텔링 기법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야기의 매력,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음.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얘들아, 제가 항상 왜 이게 습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꼭 예시를 들 때 봄에 피는 꽃을 예시를 들어요. 봄에 피는 꽃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 진달래가 있지. 또 어떤 것들이 있지? 개나리도 봤지. 이건 정말 너무 수준이 낮은 수업이에요. 예. 그보다는 아이들로 하여금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뭔가 실물 자료를 제시하거나 혹은 이 시기 영유아기는 뭐 하는 시기예요? 이제 유아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표상이 가능해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우리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잖아요. 그쵸? 아이들의 어떤 두뇌, 사고 활동을 자극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뭔가 이게 발상의 전환, 상상력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인지 발달 측면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야 돼요. 예. 이야기가 재밌으면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그 이야기 속에 막 빠져들고 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고 이야기 한 편을 다 듣고 났더니 머릿속에 교육 내용이 쏙쏙 남았네.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 스토리텔링 기법의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만 이 스토리텔링 기법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좋을까요? 교사에게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이야기는 이야기 하나만 잘 만들어내면 선생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게 수업을, 정적인 이야기 나누기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도입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언가 전달을 해주는 거 상당히 효과적인 교수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의 매력이 무엇인지,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야기가 재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 7살 유아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딱 10초 드릴게요. 현우의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외우세요. 김현지, 김우람, 김지우, 김현우. 여러분들 성인이 아니에요. 7세 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10초. 다 외우셨죠? 예. 어때요? 성인이어도 이걸 갑자기 딱 보고 외우라고 하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연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되게 생뚱맞은 네 사람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야기의 매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이야기의 매력.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는 4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 이름은 김현지, 아빠 이름은 김우람, 형아 이름은 김지후예요. 지후라는 뜻은 엄마 현지와 아빠 우람보다 더 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현지우람에서 한 획을 추가한 한글 이름이에요. 저 현후의 이름도 현지우람에서 한 획을 추가한 것이랍니다. 지우 형아의 태명은 심장이 콩콩 뛰어서 콩콩이었대요. 그런데요, 저의 태명은 지동이었대요. 왜 지동이었을까요? 저희 가족 이름 외우기 참 쉽죠? 네, 어때요, 여러분? 이제는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조금 이제 한 번 더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머릿속에 쉽게 바로 기억이 되겠죠. 네, 김현지, 김우람 이 두 가지 이름만 알고 있으면 아, 지후, 현후 그렇게 이름이 된 거구나. 뿐만 아니라 아까 앞 슬라이드에는 없었던 콩콩이라는 지후의 태명과 그리고 지동이라는 태명까지도 추가 정보까지도 아주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요 녀석이 제 뱃속에서 최근에 나온 저희 집의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만 둘이 되었어요. 자, 왜 태명이 지동이었을까요? 왜 지동일까요? 네, 지후 동생이라서 지동이에요. 지후 동생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의 매력은요, 스토리를 활용하게 되면 학습자로 하여금 혹은 청자로 하여금 훨씬 더 내적 동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켜서 학습 내용, 교육 내용을 보다 더 집중력 있게 싹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기법이 좋은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지금 저의 화면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요 화면이 나오는 건 올해 찍은 거, 그리고 아까 그 조리원 풍경이 나왔던 거는 작년에 찍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사실은 내가 급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 기법의 매력을 전달해 주는 데는 가장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 봤어요. 네, 반복되었지만 다소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무려 7살 아이들한테 7세 아이들에게 생활 주제 뇌에 대해서 할 겁니다. 나와 가족, 건강한 나의 몸, 나의 신체,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어떤 뇌라는 기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야기 나누기를 해보고자 해요. 이때에 쓰여질 수 있는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한번 구글로 뇌에 대해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스토리텔링 기법에 기초한 뇌 이야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저는 뇌란 무엇인가, 뇌의 위치와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는가, 뇌의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 뇌를 보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요 꼭지들을 중점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구글로 서치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조직해 보세요. 아주 단순 심플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일부러 7세를 잡았냐면요. 만 3세 스토리는 상당히 간단한 게 좋아요.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만 3세는 일단 주의 집중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적어도 아주 길어도 3분을 넘으면 안 돼. 만 3세는 스토리텔링 3분 절대 오버해서 안 돼. 이거 외우는 방법 만 3세 3분 X. 3분도 너무 길어. 왜? 교사 혼자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1분 내외가 적절하다. 그런데 7세 수준이 되면 좀 길어져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뭐 동화 한 편 정도는 아이들이 거뜬히 앉아서 예, 감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7세 수준으로 예, 대상 연령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번 예, 잠깐 뭐 그 녹화 강의니까 포즈 해놓고 일시정지 해놓고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바로 머릿속으로 팍팍팍 떠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래서 한 편의 그 스토리를 조직해 보는 경험이 있어야 이후에 이제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봐야 더 습득이 잘 되실 거기 때문에 네, 직접 한번 해보라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녕? 얘들아, 내가 누굴까? 녹화 강의라서 내가 진짜 이거 너무 하기 싫었는데 아무튼 실제처럼 해보겠습니다. 안녕? 내가 누굴까? 나는 딱딱해. 그리고 나는 이러한 글자로 시작해. 내 이름이 뭔지 혹시 아니? 역시 우리 7살 친구들은 다르구나. 맞았어. 나는 바로 헬멧이라고 해. 사실 나는 영어로 된 이름이긴 한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너희들이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헬멧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찾아봐. 자,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나는 언제 쓰는 걸까? 맞았어. 나는 너희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야. 그런데 너희들 머리는 왜 보호해야 하지? 왜 보호해야 할까? 맞았어.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뇌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내가 뇌에 대한 비밀을 잘 알려줘 보도록 할게. 자, 준비됐니?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아는 친구 있니? 잘 모른다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게. 간다. 닥터 헬멧. 더운 여름에 친구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네? 잠깐! 머리를 부딪히면 위험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릿속에는 중요한 뇌가 있거든. 뇌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해. 머리뼈가 보호하고 있지만 꼭 조심해야만 한단다. 여기 친구들처럼 오랫동안 쨍쨍 햇빛 아래서 노는 것도 위험해. 가슴이 쿵쿵 뛰면서 어지럽고 심하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 뇌는 우리 몸의 대장이야.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명령하거든. 놀 때도,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입, 그만 먹는 게 어때? 알았어, 이제 안 먹을게. 너무 배불러. 뚱뚱한 친구들은 뇌의 명령을 잘 듣지 않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뇌의 명령을 잘 들어야 돼.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거, 울거나 화내는 거,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거, 몸을 움직이는 거 모두 다 뇌가 하는 일이야.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볼래? 어떤 일들을 뇌가 하는지? 선생님은 어제 불고기를 먹었어. 너희들도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과제로
머리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인증샷 찍기 했었지? 그래,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냄새 맡고 먹는 것 전부 다 우리 뇌가 하는 일이란다. 뇌가 똑바로 명령하지 않으면 몸은 제멋대로 움직인대. 피곤해. 입이 지멋대로, 손이 지멋대로, 발이 지멋대로. 얘 좀 봐. 계속 하품하고 짜증내고 표정도 이상해. 아이 짜증나. 형 자꾸 왜 그래? 왜 이런지 알아냈어. 바로 피곤해서 뇌가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 그거 알고 있니?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니? 술을 많이 마시면 뇌가 작동을 잘 안 해. 그래서 자꾸 다리도 휘청휘청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만 자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뇌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푹 쉬어줘야 된대. 잠을 자야 뇌가 푹 쉴 수 있어. 푹 자고 나면 생각도 쉽게 떠오르고 행동도 다시 빨라질 거거든. 잠을 잔다고 해서 뇌가 완전히 쉴 수 있는 건 아니야. 일부만 쉬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모은 기억들을 착착 정리하지. 그러다가 꿈을 꾸기도 해. 푹 자는 모습을 보니 내일 아침에는 뇌가 다시 건강해지겠는걸? 일찍 잠을 자면 키도 쑥쑥 클 테고 내일은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할게. 아, 잘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뇌는 정말 많은 일을 해. 건강한 뇌를 위해서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자는 거 잊지 마. 나는 오늘도 중요한 뇌를 지키러 출동할게. 바이바이, 간다, 닥터 헬멧.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교수법.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내적 동기, 내적 동기. 자, 맞다. 교재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교재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교재는 99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어요. 네, 99페이지. 99페이지를 먼저 볼까 봐요. 네. 자, 뭐 오늘 1강이니까 1이라고 써있죠. 창의적 교수법을 위한 창의적 사고기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하단에 밑줄을 좀 칠게요. 전통적인 교수법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교수법의 적용은 유아의 참여와 흥미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유아 교사들에게도 필요하다. 자, 이제부터 밑줄 칠게요. 전통적인 교사 주도의 교수법을 지양하고 피한다는 뜻입니다. 아동 중심의 창의적 교수법들의 적용이 유아교육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자, 아동 중심의 창의적 교수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2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향하는 바 아동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쵸? 그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스토리텔링 기법이에요.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하기입니다. 네, 밑줄 칠게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다. 이야기하기. 어릴 적 엄마 아빠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다면 좋은 이야기는 청자에게 많은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로부터 재미와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밑줄을 갑니다. 스토리텔링은 문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최초의 의식적인 형식. 끊고 학습에 있어서 학생 중심의 자연스러운 방법. 끊을게요. 스토리텔링은 영유아의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즉, 자, 한국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서, 즉, 그러므로, 그쵸? 즉, 스토리텔링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인간 행동의 통찰에 있어 도움을 준다까지 밑줄을 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슬라이드 보시고 그리고 교재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내적 동기, 이게 뭐라고요? 네, 네, 그냥 굳이 쓰지 않을게요. 내적 동기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죠. 그쵸?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 지우야,
일로 와봐. 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우면 엄마가 뭐 로보카폴리 뭐 사줄게. 요거는 내적 동기일까요? 외적 동기일까요? 네, 보상이 뒤따르는 것은 외적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 즐겁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뭔가 어떤 욕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적 동기다. 즉, 자발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성. 즉, 유발하여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수법. 자, 이야기 속에 가르치고자 교육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교육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오락일 뿐이죠. 예, 교수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 뭔가 굉장히 재밌는데 배울 게 없어. 건지는 게 없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내가 대체 1시간 동안 뭘 한 거지? 그냥 즐겁게 저 교수님 얘기만 들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스토리 속에 혹은 그 사람이 너무 좋긴 하지만 예,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학습 내용, 교육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반드시 스토리 속에는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짜여진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일종의 이 해당하는 스토리텔링 교수법의 가장 중요한 매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의 수준이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등장인물, 배경, 사건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흥미롭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교수법이라는 점에서 놀이중심 교수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요. 첫 번째 내용은 100페이지에 수업의 스토리텔링을 적용한다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이론 및 개념에 대한 기여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죠. 그쵸? 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교재에 따로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직접 필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다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혹시라도 못 적으셨으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사진 탁 찍으세요. 네, 하나, 둘, 셋, 찰칵, 예,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교수법으로서의 가치, 이건 뭘까요? 예,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하이픈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그대로 슬라이드에 옮겨 놓은 내용이에요. 흥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배움을 제공하는 교수법,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자존감, 자신감, 상상력과 창의성 발달에 도움, 즐거움, 감정이입, 분석적 기술, 문제 해결 기술 증진,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자, 여기까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 자주색 박스 보이시죠? 자주색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교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옆에다가 필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기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교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학, 과학,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교과에 전부 다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이제 제 강의 시간에는 수학, 그리고 음악, 요렇게 두 가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쵸?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매체로서 이야기를 누가 구성해야 돼요? 선생님께서 미리 구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는 어때야 돼요? 재밌어야 합니다. 또 그 이야기는 어때야 돼요?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야기를 잘 조직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쉬운 교수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잘 짜여진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수업 사례 여러분들도 아마 잘할 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새 애들한테 유행하는 거 마법 천자문 이런 거 그쵸?
저 어릴 때는 그 역사 만화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예. 역사 만화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 네,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역사를 배우면 너무 재밌죠. 그래서 엄청 뜬 사람이 있잖아요. 설민석 강사님. 그쵸? 그 강사는 굉장히 그 연극영화과 출신인 장점을 살려가지고, 네, 해당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의 감정 같은 걸 막 살려가지고 신랄하게 예, 강의를 하시고, 그게 또 엄청난 집중력을 예, 일으키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예, 최근에는 좀 이렇게 그 고증의 문제로 좀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글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 석탑. 요게 뭐냐면 여행자여 이 돌 아래는 디오판토스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이게 그 유명한 디오판토스의 묘비예요. 디오판토스의 묘비. 요걸 잘 읽어보시면 그의 묘비, 그가 이제 직업이 수학자였거든요. 평생 동안. 그래서 그의 묘비조차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수학 시간에 분수의 계산에 대해, 분수 연산에 대한 그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좋은 어떤 일종의 스토리텔링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행자여, 이 돌 아래에는 디오판토스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의 신비스러운 생애를 수로 말해보겠다. 그는 일생의 6분의 1을 귀여운 소년으로 지냈다. 또 일생의 12분의 1은 턱에 수염이 자라는 청년 시절이었다. 그 뒤 일생의 7분의 1을 혼자 살다 결혼을 했다. 결혼 후 5년이 지나 아들이 태어나서 몹시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나 운명은 이 아들의 아름답고 찬란한 일생을 그 아버지의 반박해 허락하지 않았다. 되게 슬프죠? 그리하여 디오판토스는 깊은 슬픔을 맛보았고 아들이 죽고 난 후 4년을 더 살다가 생애를 마쳤다. 자, 디오판토스는 몇 살일까? 이게 문제예요. 네. 보시면 어때요? 분수의 연산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지수, 그, 네. 이게 x로 디오판토스의 나이를 이렇게 탁 계산을 하는 건데, 지금 한번 정보화 사회니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력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네이버를 키십시오, 여러분. 네, 네이버를 키시고 디오판토스의 묘비라고 적으셔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볼게요. 네, 디오판토스가 죽은 해의 나이를 X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다. 자, 갑자기 분위기 수학 시간. X 나누기 U 플러스 X 나누기 12 플러스 X 나누기 7 플러스 5 플러스 X 나누기 2 플러스 4는 X. 이렇게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분수로 바꾸면 6분의 1 X 플러스 12분의 1 X. 즉 그냥 6분의 X 플러스 12분의 X 플러스 7분의 X 플러스 5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4는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구해보면 84분의 9x는 9. x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네, 84. 디오판토스가 사망한 나이는 84세. 굉장히 그 시대에 장수한 거죠. 요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스토리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수학식을 전개하는데 별로 이렇게 막 너무 지루하진 않았죠. 이 묘비를 보면서 디오판토스 나이 궁금한데? 라는 호기심이 생기게 되지 않으셨어요? 예. 그게 스토리텔링 기법의 매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에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 수업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교수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스토리텔링 기법하고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법. 사실 문학적 접근법은 반드시 문학 활동이거나 언어 활동이 아니죠. 의사소통과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책을 활용해서 과학 활동도 하고 수학 활동도 하고 체육 동작도 할 수 있고 요리 활동도 할 수 있죠. 네, 다양한 그림책을 활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따지고 보면 스토리텔링 기법하고 문학적 접근법은 똑같은 게 아니냐.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겠죠.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없기 때문에 100페이지 하단에다가 좀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은 문학적 접근법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범위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가 더 크다. 즉,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 가능한 얘기예요. 오케이.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 가능합니다. 자,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그림책은 어때요? 기, 승, 전, 결이 이미 fixed, 고정돼 있어요. 그쵸? 반면 이야기는 화자와 청자의 협의가 있을 때 이것이 변화될 수 있어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말로 네,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융통성. 반면 그림책은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 왜요? 책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가 있죠. 재료가 필요가 없다. 즉, 교수 자료가 방대하다. 다양한 교수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선생님 한 명만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줘도 되잖아요. 대집단으로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선생님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선생님의 입만 필요한 거예요. 그쵸? 반면 그림책, 문학적 접근법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필요하다. 자, 융통성과 정형성,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림책의 내용이 변화될 수 있죠. 어떻게요? 이 그림책을 토대로 또 다른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창작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토리텔링 기법과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학적 접근법은 스토리텔링 기법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스토리텔링의 범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가지각각의 어떤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건 뭘까요? 활용도가 높은 거. 네. 활용도가 높다. 뭐가요? 스토리텔링 기법이. 매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엇이 더 상호작용 빈도가 높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적 접근법은 그림책을 보고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읽어줘야 돼요. 그 책을 보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발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야기만큼 그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빈번한 것도 스토리텔링 기법이 훨씬 더 빈번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기법을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순서예요. 요것도 교재에는 없어요. 그래서 적으시던지 아니면 찰칵 찍으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기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를 정하기. 저는 모든 수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교수법을 쓸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를 선정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조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 조직하기.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질문, 즉 발문을 만듭니다. 발문.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질 것인가. 그 다음, 스토리를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수업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교육 목표 달성하기. 네, 이러한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한번 찰칵 찍으시던지 아니면 필기를 해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100페이지 하단에다가 네, 예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구성해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를 조직해 볼 건가? 온라인 학습 활동 이번 주에 이제 요거 올라갈 거예요. 네. 소주제는 봄에 피는 꽃, 진달래 꽃이에요. 진달래꽃. 교육 내용, 진달래꽃이 피는 곳, 진달래꽃의 개화 시기, 진달래꽃의 색과 모양, 진달래꽃의 한살이, 진달래꽃을 활용한 요리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한 개만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개가 다 들어가도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조직할 수 있을까? 자, 소주제와 교육 내용이 정해졌으면 교육 목표를 선생님이 만드셔야죠. 네, 제가 적은 것은 이렇습니다. 진달래꽃의 특성에 대해 안다. 요거는 지식 목표예요. 그쵸? 그 다음, 이야기 속 진달래꽃의 색과 모양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스토리텔링 기반한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언어와 관련된 기술 목표를 적었어요. 기술 목표.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봄꽃에 관심을 갖는다. 이건 뭐예요? 네, 태도 목표입니다. 태도 목표. 자, 제가 만든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띵동.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늘분반 친구들아, 편지가 한 통 왔네? 편지가 누구한테 온 걸까? 한번 열어볼까? 축축축축. 짠! 늘 푸른반 어린이들 안녕. 나는 요 앞에 오락산에 살고 있는 땡땡땡 꽃의 여왕 알렉산드리아라고 해. 사실 너희들에게 우리 가족에 대해 소개해주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지. 우리는 꽃이야. 봄에만 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꽃이지. 우리는 주로 하나의 나뭇가지에 여러 송이의 꽃들이 함께 핀단다. 그래서 절대 외롭거나 심심하지가 않아. 우리가 혹시 무슨 색인지 아니? 힌트를 줄게. 여자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야. 우리 늘 푸른반 여자친구들은 어떤 색깔 좋아해? 네, 막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주로 하트를 그릴 때 이 색을 사용하기도 하지. 무슨 색일까? 가끔 우리와 닮은 연마을 철쭉이라는 꽃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색깔도 훨씬 다양하고 다른 모양을 지니고 있어. 하지만 기억해줘. 우린 철쭉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 그럼 이제 맞춰볼래? 우리 가족은 어떤 꽃일까? 라는 편지가 온 거예요. 이 편지에 담긴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시간 관계상 발문을 다 넣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발문을 첨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진달래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달래꽃의 어떤 특성, 그렇죠? 여러 송이의 꽃들이 함께 핀다. 그리고 색깔, 그리고 진달래꽃과 비슷한 어떤 철쭉이라는 꽃, 모양, 이런 내용들이 같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라인 학습 활동에 제가 이번 주에 토론에다가 올릴 테니까, 네, 그 토론에다가 여러분들만의 그 진달래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창작을 하셔가지고 한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